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와, 됐다. 이게 되는구나. 2. 폴란드 우선 인도에도 국군 타격 제로인 이유. 3. 한국. 칼 갈았다. 전 세계의 독보적인 수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지금 수출 계약의 이행 현황은 어떨까요? 납기의 민족 한국은 역시나 차질 없이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역인 폴란드 역시 호흡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달 말 K9 자주포의 3차 인도분을 선적함으로써 K9 계약의 1단계 총합 48문 납품을 벌써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2달 만에 1차분을 보내더니 계약 반년 만인 지난달 2차분과 3차분은 한 달 간격도 안 되는 사이에 보내서 3차분 선적 뉴스가 나왔을 땐 2차분은 도대체 언제 보냈냐는 반응이 나왔었죠. 폴란드는 이렇게 받은 K9을 현지에서 테스트한 후 기계화 사단에 편입시켜 러시아 국경선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공개한 이 영상은 생산된 K901 수출되기 전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급제동, 제자리 회전, 포탑 구동, 자동 장전 시스템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급제동 테스트는 제조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아예 돌진하는 K9이 정면에 테스트 촬영 도구와 인원을 세워둔 채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코앞까지 가서 급제동을 걸어 완벽하게 멈추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거친 K9은 이제 항구로 실려가 폴란드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해서 하역 작업을 마치면 이곳에서 다시금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미 K9을 받아 써본 폴란드 군들은 이젠 K9이 새로 들어오면 성능에 대한 일말의 의심의 여지 없이 반짝이는 신품 자주포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한바구음을 짓는다고 하죠. 처음 한국의 K9 자주포가 계약 2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를 받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죠. 당시에는 폴란드로 배송하기 전에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테스트도 한국에서 전부 진행하기도 했고 수십조짜리 계약이 걸려있는 한국 측과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폴란드 측 모두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K9은 모든 성능을 완벽하게 발휘하면서 이들의 근심을 한방에 모두 없애줬죠. 한국산 무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지금은 K9이 테스트나 훈련이 새로 뽑은 차를 처음 끄는 듯한 즐거운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인 라디오 올슈틴 TV를 통해 공개된 이 영상은 폴란드의 러시아 접경지 최전선인 벵고르제보에 막 배치된 K9에 탄 폴란드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운행시험을 진행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에서 긴장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훈련에 참여한 장교들은 K9에 대한 자국 정부의 결정을 신뢰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한국에서 온 새로운 무기를 꽤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데요. 일선의 분위기와는 달리 뜻밖에도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이 잘 이행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 폴란드 언론에서 지금까지는 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지만 추후 더 논의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 상태가 지지부진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보내고 있는 물량은 한국군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이던 물량, 국내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인수 양도된 물량, 그리고 국내에서 막 생산된 물량이 섞여 있는데요. 이들 전부 동원해서 1단계 납품까지는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안 가신규 생산분만으로 납기를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폴란드 현지의 생산 설비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폴란드의 생산 기지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지어내야 하는데 문화적 차이나 이해 당사자 간 관계 때문에 현지 제도나 기존 업체들과 협의하는 기간이 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보도에서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늦어도 9월 전까지는 이러한 사전 작업들이 마무리되고 현지 생산 공장의 건설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들린 말은 없는 만큼 한국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K9을 구매한 적이 있는 국가의 관련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갖는 K9 유저클럽 행사죠. 작년 창원 K9 제작 공장에서 열린 K9 유저클럽은 올해는 노르웨이 나르비크에서 열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관하에 K9를 운용하는 6개국이 모여 K9이 운용, 유지보수, 교육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곤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호주의 CBG 등 방위산업체도 참석해 K9 관련 기술의 협업을 선언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럽 사업 개발 책임자인 파시비르타는 K9 사용자들은 서로 배울 수 있고 K9 자주포를 운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K9 유저 클럽은 K9 시스템의 가장 최적화된 운용과 지속성 교리를 찾는 장 역할을 한다. 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규모가 규모인 만큼 이러한 사소한 잡음 하나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기도 하고 한국은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폴란드보다 훨씬 칠가다롭고 귀찮은 상대와도 거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은 노련하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진정한 의미의 빅딜을 완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 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행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을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주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 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 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1터부터 2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을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개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야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대체 장비, 통칭 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이 바로 E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E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 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 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도 없이 제값 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 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 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 허브,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 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E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폴란드와 국익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중대급 폭격기, 보병 소대 공격 헬기. 말도 안 되는 별명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의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F-16을 지원받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공군 전력이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놀랍고 단순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막힌 대드론 전술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차기 대드론 요격 무기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드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크라이나군의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700개나 지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스위치블레이드가 놀랄 만큼 엄청난 스펙의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대인용 모델인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기준으로 공격 범위는 고작 10km, 작동 시간은 15분에 불과한데요. 더군다나 길이는 약 50cm의 구경은 76m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스위치블레이드는 기대 이상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군 탱크나 FSB 요원을 암살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이 약 766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는 전차치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그런데도 1대당 가격이 15터부터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T-72 1대를 파괴하는데 스위치블레이드 228대를 갖다 박아도 본전치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남아도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위치블레이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지원한 물량이 고작 70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작전 시간도 15분 남짓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한 번 출격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소모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된 군사용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 쪽이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샤헤드 136과 ZALA 란쳇이 대표적인데요. 샤헤드 136은 전장 3.5m, 전폭 2.5m, 탄두 중량만 30터부터 50kg에 작전 반경은 1800터부터 2500km에 달하는 제법 큰 중형 드론으로서 전술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로 타격하고 있는데요. 반면 란쳇은 전장 1.6m, 탄두 중량 3kg의 비교적 작은 드론입니다. 타격 범위는 약 5km, 작동 시간은 40분으로 스위치블레이드보다 장시간 운용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나 포병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이러니 드론을 보고 중대폭격기 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쟁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드론에는 드론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론의 무서운 점이 등장합니다. 드론은 군용이나 민간용이나 위력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민간 드론이 군용 드론보다 훨씬 느리고 탑재 중량도 훨씬 적지만 어차피 대공 방어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오메가 대원이 대전차 로켓 탄두를 탑재한 경주용 레이싱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경주용 드론 같은 경우는 속도도 충분히 빠르고 조작 가능 범위도 넓다 보니 훌륭하게 군용 드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물량에서부터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로지 숙련된 병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드론 헌터입니다. 사실 이건 말만 거창하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그저 레이더에 드론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으로 기관총을 올린 트럭을 타고 달려가 냅다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구닥다리 방법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드론 헌터 운용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미 양측 병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무기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박격 드론이 자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부분 자폭 드론으로 변경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박격 드론의 공격 정도는 병사들이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격 드론은 채공 시간이 짧아서 발견된 주변 지역만 피하면 회피가 가능한데요. 반면 자쪽 드론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때로는 초정밀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병사들을 모아서 드론 헌터팀 수백 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채공 중일 때 비교적 느린 드론의 약점을 이용해서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시 상황이라 민간인 피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도비탄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드론 격추 방법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른바 어헤드 탄입니다. 시한신관을 장착한 포탄에 수백 개의 텅스텐 자탄을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신개념 대드론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30mm 고폭탄 한 발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0.02%에 불과한데요. 최소 3,465발은 쏴야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어헤드 탄의 한 발 사격 시 격추 확률은 0.85%에 달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81.5발이면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30mm 고폭탄 대비 42배 이상 높은 효율입니다. 민간인 피해만 아니라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민간인 피해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탄약 제조업체 풍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30mm 어헤드 탄을 연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요 제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영공 수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에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인데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이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이번 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격 시험 결과 책받침 크기의 물건까지 다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격추 방법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실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빔 같은 경우 20kW급 출력으로 이스라엘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출력은 같지만 사거리는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장기 소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걸 우리 군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 덕분에 2023년 배치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치명적인 문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위 예산이 연구 개발에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을 위해선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드론은 적선국의 적대 행위뿐만이 아니라 테리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입니다. 부디 우리 군에서 이를 잊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일촉즉발의 대만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똘똘 뭉쳐도 모자를 여론이 둘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를 먼저 걱정해야 할 지경인데요. 심지어 한쪽에선 오성홍기가 불타고 다른 한쪽에선 성조기가 찢기는 가운데 중국까지 90대가 넘는 군용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든 대만이 먼저 나서서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칠 지경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분열된 대만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투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 해협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항모전단이 양만 전쟁에 대비한 초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장량만 12톤에 육박하는 H-6K가 실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채 공중조기건 보통제기, 선멸기, 교란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만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모의 타격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털어먹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비웃으며 침까지 뱉고 유유히 돌아가는 모욕적인 도발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런 모욕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대만의 답답한 마음에 들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게 중국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도발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만 내부의 분열이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대만의 대표적인 친중 민사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을 방문해 항일 유적지를 찾는 등 속된 말로 중국의 발바닥을 핥아댔는데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굴욕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잉주 전 총통은 국공내전에서 대만이 패배한 이후 중국에 방문한 첫 전직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행보가 갖는 삼짐성이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대만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차미밍원 현 대만 총통은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에 대한 경고와 보복 조치로 아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하며 강력한 견제수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만이 분열할수록 웃는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해 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이번 포위 훈련을 두고 대만 국민당과 중국 간의 모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내비쳤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국론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여기서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음이 자명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 라며 서방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30년으로 예고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예측은 이제 고작 8개월 남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만 총통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3연임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나라라 14대, 15대를 연임 한 차의 잉원 현 총통이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민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진보당이 총통을 배출하더라도 반중 노선의 최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작활동을 개시하고 인민의 반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본격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대만을 복속시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 대만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병합하려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계민사들 역시 2024년을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는 2024년 이 대만 총통 선거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겸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이라도 미국의 권력 기반이 약해진 틈을 중국이 절대 놓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올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를 치르면서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지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침공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물론 중국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신창 푸단 때 미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막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며 대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어 선택이야 두루뭉술하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협박과 다를 게 없는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한번 싸워보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만 내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 국민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며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난 대만 총선에서 국민당 압승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친중 노선의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 가운데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13곳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2024년 총동선거와 위회선거에서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2%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대부분 국민이 중국과의 물리적인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 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 국민당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전쟁의 공포에 지친 대만인들에게 중국과의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지렛대 삼아 대선까지 지지율을 놓고 일갈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밍주 전 총동의 방중에도 이런 심산이 칼려 있었을 텐데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만의 국호인 중화민국을 발작 버튼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밍주 전 총통의 방중 때는 연설문에서 사용된 중화민국, 중화민족 등의 단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마잉주 전 총통이 공공연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 전계 고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술수긴 하지만 대만이 이름뿐이 남아 중화민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중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그러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대만인들은 중국과 국민당을 옹호하는 여론과 미국과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뉘어 치열한 분쟁 중인데요. 중국민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성홍기를 불태우는 시위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선 반미구호를 외치는 단체들까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만의 분열은 독립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중입니다. 여전히 대만 기성세대가 험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반도체, IT,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기술력, 투자 등 문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이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에 불만 묘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의 대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 경기 둔화는 경제 체질의 구조적 한계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 노선의 국민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대만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호도된 진실에 현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연일 막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친중 정계는 이 피해의 주범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제적 안박으로 대만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 핑계는 놀랍도록 잘 먹혀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 공작과 내부 갈등은 언제나 인접한 강대국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국민당과 대만인 과반수가 중국의 참정을 원하니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유로마이단 사태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종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었는데요.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현재의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위훈련으로 민한 긴장 역시 지역 만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게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설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 참전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내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후방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토의 최전선 노릇을 하게 된 폴란드를 떠올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만의 위기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안보의 위협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손익계산 서상 막대한 피해와 정세 불만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만전쟁을 방조하는 건 사약을 먹기 전 사탕을 삼키는 것과 진배없는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